이제 군사포럼 1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북한 군사위협 평가와 억제 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이번 세션 사회는 한국국방연구원 한명필 안보전략연구센터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센터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카이다 안보전략연구센터장 한명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진아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그 2008년도 제1회 북한군사 포럼 제가 실무자였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도 잊고 있다가 2008년 하니까 문득 생각이 나가지고 그동안 이제 북한군사 포럼이 이번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17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번씩 개최됐던 해도 있고 또 이렇게 뭐 코로나 시기에는 건너뛰기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동안 이제 사실은 이제 북한 군사를 연구하시는 그런 커뮤니티가 뭐 북한 연구하시는 분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또 그 안에서도 또 군사 분야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아마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거의 전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한 군사에 대한 뭐 지식과 그동안에 또 카이다에서 연구한 것들을 공유하면서 저희가 북한 군사의 위협과 거기에 따른 또 대응 방안을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저희 센터장으로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그 첫 번째 발제와 두 번째 발제는 이제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2021년도 이제 8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사실 북한이 이제 전술핵 역량을 공식화하였고 그 이후에 거의 스프린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력 질주하면서 북한의 핵 능력을 고도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미국에 대한 제2경 능력을 완성했다고 볼 수는 없는 수준이지만 북한의 아마 2경 능력이 완성이 되는 그런 시점이 되면은 아무래도 그 아까 뭐 비핵화의 어떤 모멘텀이나 여러 가지 어떤 국면 전환의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북한 어떤 자체의 어떤 역량만이 그런 어떤 대화나 또 한반도의 어떤 국면 전환의 모멘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국제 구조나 여러 가지 그런 뭐 지금 미중 전략 경쟁 시기에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냉전적 구조가 기본적으로는 저희 그 한반도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제반 요소들이 사실은 다 풀려야지만 저희들이 바라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가 도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주제는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 군사 위협의 평가와 억제 방안 모색이라는 그 1세션 주제를 가지고 두 분의 발제자와 두 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그럼 먼저 그 첫 번째 발제를 맡아주실 정경주 카이다 한반도 연구실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발제는 이상규 카이다 핵안보 연구실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께 뭐 소개가 따로 필요 없는 두 분의 전문가 분들을 오늘 자리에 모셨습니다. 제 옆자리에 계신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찬송 세종연구소 연구위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15시 10분까지 대략 한 70분 정도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두 분의 발제와 두 분의 지정 토론을 소화하기에는 그렇게 여유 있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발제자 두 분께 각각 15분씩 발제 시간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정 토론자 두 분께는 각각 8분씩 이렇게 일단 지정 토론 시간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대략 한 20여 분 남짓한데 그 20여 분 동안에는 플로어에 오픈해서 질문을 받고 그리고 발제 토론하신 분들께 리스폰스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정경주 발제자를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반도 안보연구실장 정경주입니다. 앞서서 센터장님께서 오늘 17회라고 말씀 주셨는데 오늘 포럼이 또 저한테도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2009년에 입사를 해서 한 16년 차가 되었는데 사실 이 17회가 되도록 제가 단 한 번도 이 자리에 서지 못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제가 북한군사 포럼에서 발표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에게 북한 군사와 관련된 발표를 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주최 측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발표 내용은 제가 올 한 해 동안 연구를 한 내용을 아주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들으시기에 이제 충분하게 설명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평문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으니 나중에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8차 당대회 이후 북한군 위협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26년부터의 건설 방향을 전망하기 위해서 주요 무기별로 추가 발전 소요를 식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2026년 9차 당대회 시에 군사력 건설 방향에 대해서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그 제목을 정할 때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을 전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당대회 시 군사력 건설 방향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7차 당대회 때도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이 아니라 전략 노선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 9차 당대회 시에는 5개년 계획이 아니라 또 다른 전략 노선을 또 발표할 가능성도 있고 그 안에서 이제 군사력 건설과 관련된 내용을 얘기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바꿔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8차 당대회 이후 북한군 위협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정책적 함의와 연계된 민감한 위협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은 여기서는 제외하고 공개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의도와 무기 항목들의 역량에 대해서 주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잘 아시다시피 2021년 8차 당대회에 북한이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공식 명칭은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이었는데 해당 계획 하에서 이제 과업을 여러 가지 식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업들을 바탕으로 인민군대를 재래식 구조에서 첨단화, 정예화된 군대로 비약 발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이 가장 기본적인 동력이 되어 지금까지의 군사력 건설을 이루어왔습니다. 그 이후에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3년 이래 러북 협력이 심화된 것입니다. 김정은은 푸틴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서 포탄을 지원하다가 또 파병까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6월에는 동맹 관계로 격상되는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받게 된 군사 기술 그리고 전쟁에 대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북한의 군사력 건설과 관련된 부분들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이 군사력 발전을 바라보는 것은 위협 변화를 총괄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전략적 의도도 함께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군사력 발전이 의도를 형성하기도 하고 또 의도가 군사력 발전을 재촉하는 그런 그 상호 관계를 함께 봐가면서 이 계획과 러북협력 신화에 따른 능력의 발전이 의도를 보여주는 핵무력 정책법, 적대적 두국가론, 그리고 다극세계 건설과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북한군 위협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를 연구해서 보고자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의도와 관련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8차 당대회 이전의 북한의 전략적 의도는 지금과 많이 달랐습니다. 미국의 패권 질서에 반대하는 것은 똑같았고 핵보유국 인정을 추구하는 것 역시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대미 및 대남 핵 억제 그리고 핵무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당시만 해도 한국과의 관계 개선 여지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여전히 대미 협상의 통로 및 경제 지원의 통로로 간주했습니다. 또한 유사시 전면전 추구 및 한반도 통일을 한다라는 의지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자체의 혁명 기지 역량, 남한 혁명 역량, 그리고 국제적 혁명 지원 역량을 계속 유지하는 기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핵무력 정책법 그리고 적대적 두국가론, 다극세계 건설에 대한 담론을 검토한 결과 2025년 현재 북한의 전략적 의도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2025년 10월 노동당 창건 80주년 연설에서 김정은이 발표한 바와 같이 김정은은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 혹은 사회주의 낙원에 대한 실현의 의도를 더욱더 강화시키게 되었습니다. 또한 핵무력 정책법뿐 아니라 그러한 핵 보유국에 대한 표현을 헌법에 명시하였고 또 비핵화 의제를 폐기한다라고 선언함으로써 핵 보유국이라는 위상을 기정사실화하고자 했습니다. 대남 대미 핵 억제 및 한국의 재래식 공격에 대한 핵 사용을 명시했고 억제력을 강화했습니다. 또 한국과의 적대적인 관계를 규정하고 더 이상 분단을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분단의 자체를 디폴트 상태로 놓고 통일 추구를 폐기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유사시에는 불가피한 전면전을 추구하고 한반도를 통일하겠다라는 것으로 하여 의도적인 전면전보다는 의도하지 않은 유사의 가능성과 이에 대한 대비를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반도에서의 현상 변경 추구보다 다극세계로의 현상 변경 기여를 추구하는 것에 더 포커스를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드리면 북한의 전략적 의도는 남쪽을 향하여 한국을 전략적 변수로 해서 한반도 현상 변경을 추구했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북쪽을 향하고 러시아와 중국을 주요한 전략적 변수로 하여 다극세계의 현상 변경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군사적인 행태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다음으로 군사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차 당대회 이전에 북한의 군사력을 살펴보면 미군의 증원을 억제한 상태에서 지상군 위주의 재래식 전면전 수행 역량을 갖추고자 했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역량으로서는 130만 대규모 병력, 낙후된 재래식 무기, 그리고 억제를 위한 전략핵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북중 동맹이 있었지만 당시에 중국의 자동 개입의 효력이 여전히 발휘되고 있는지는 불명확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재래식 전면전 수행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은 했지만 그것을 충분히 가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5개년 계획에 따른 군사력 발전은 각 과업별로 평가한 내용이 있지만 여기서는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무기의 소형화, 전술무기화를 비롯해서 정찰 수단과 같은 그 과업들까지 여기서의 그 달성 여부는 북한이 공개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평가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그 극소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 개발 도입 같은 경우 이 개발체의 수준의 정도는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고 저희 전문가적인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이 개발을 도입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달성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무기 그 기술의 수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과업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 달성 여부만을 평가한 것을 여기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러북 협력에 따른 군사력 발전이 있었습니다. 사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기술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을 다 받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길이 저희가 없기 때문에 북한이 받았다고 추정되는 것들, 우크라이나 군에 의한 증언, 그리고 MSMT 보고서에서 발표됐던 그 증거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위성사진 분석 등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발전 목록들을 제시해봤습니다. 그래서 전략 및
미사일 고도화로부터 시작해서 육군 현대화, 공군 현대화, 그리고 전략 및 전술무기 공격, 무인 공격기 개발, 그리고 그 밖에 무형 전력 강화까지 북한이 러북 협력을 통해서 사실 처음에는 첨단 미사일, 첨단 군사 기술과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래식 현대화와 관련된 부분에 넓은 협력이 있었고 넓은 지원에 따른 발전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두 가지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북한의 군사력 변화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사항들에 대한 평가는 여기서 생략하도록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 현재 북한의 군사력은 미국에 대한 제2격 위협 하에 제한핵전 수행 역량을 제고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기존에 갖고 있었던 130만 대규모 병력이나 억제를 위한 전략핵에 더불어서 전술핵 무기를 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재래식 전력에 대해서 일부 현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갖지 못했던 공격용 무인기 그리고 정찰용 무인기에 대한 발전이 더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회색지대 분쟁 및 하이브리드전 역량도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러북 동맹에 따라 유사시 군사적 및 기타 원조의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것은 북중 동맹에 있어서 러시아의 개입에 따른 중국의 개입 가능성도 제고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능력은 현재 추구하는 단계이지 이것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구색을 갖춘 정도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이것을 운용할 수 있는 지휘통제 체계와 군사력은 부족한 것으로 저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요 무기별 추가 발전 소요는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과제가 상급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도 평문으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자료를 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PPT에 집어넣었지만 여기서는 발표를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북한의 군사력 건설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군사력 건설 방향과 관련해서 북한이 어떠한 전략적 목표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국제정세를 활용해서 한반도를 넘어선 전략적 공간의 확장을 추구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강국이자 사실상 핵보유국에 부합하는 군사력, 외교력, 경제력의 강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적대적 두 국가론을 유지하면서 한반도에서의 핵뿐 아니라 재래식 억제 및 대응 의지를 강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영내 분쟁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확정 가능성에 대한 대비 그리고 기여 노력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러시아와 중국과의 군사적 협력을 기반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극세계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대안적 무기 공급망의 주요 행위자로 활동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방향성이 군사력 건설 방향에 반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의 꼭지를 좀 식별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북한 김정은이 예고한 대로 핵과 상용무력 병진으로 대남 억제 공백을 메우는 군사력을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8차 당대회까지는 이 확전사다리에서 무력 충돌 비동반 핵사용 정도까지를 대비하는 데 주력을 했다라면 9차 당대회부터는 회색지대 분쟁으로부터 재래식 분쟁에 대한 억제력까지를 갖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앞서 이제 제가 발표를 생략했던 발전 소요에서 나왔던 부분들을 더 추가적으로 발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CNR의 역량을 제고하고 재래식 억제력을 강화하고 무인기의 대량 생산 및 운용 능력을 강화하는 것, 우주 및 최첨단 전자전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권위주의 연대하에 먼저 첫 번째 국방공업 기반을 수립하고 두 번째 훈련 방식의 다양화를 추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드론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의 모습입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그려보았는데요. 이 권위주의 연대 무기 공급망의 핵심 행위자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방산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생산 공정의 효율화를 추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훈련에 대한 강조가 증가하고 중국과 러시아와 할 수 있는 훈련 가능성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현대전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훈련의 다양화와 횟수의 증대를 추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무인화 및 인공지능의 군사적 활용이 예상이 됩니다. 무인 무기 체계의 성능 고도와 다양화 및 대량 운용 능력의 확보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것을 위한 도움을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인공지능 도입에 대한 노력들을 활발히 지금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군사용 로봇 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전망하는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9차 당대회에 이제 나오게 될지 안 나오게 될지가 아주 제가 갖고 있는 그 주목할 부분인데요. 앞으로 토론자분들께서 이 전망에 대해서 더 자세히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상규 실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국방연구원 해관보연구실장 이상규입니다. 올해 북한군사 포럼은 저희 해관보 연구실에서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쌀쌀한 날씨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발표자와 토론자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이제 북한의 군사 위협이나 핵위협에 대해서 다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북한의 핵 WMD 위협 평가와 한국의 전략적 억측 체계 구축 방향입니다. 특히 저는 오늘 우리 국가의 의사결정 체계에 대해서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그러한 오래전 계획에 의해서 현재 위치에 대부분 사람들이 이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여건이나 상황이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순간의 의사결정으로 많은 삶의 방향이 변화했을 것이고, 특히 뭐 대학이나 직업 선택 등 여러 선택의 과정에서 잘 선택하신 것도 있고 혹은 후회가 되는 선택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물며 국가의 전망이 걸린 의사결정 과정에는 더 많은 고려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오판의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의사결정 체계를 잘 준비하고 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북한의 핵 WMD 변화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2년 전에 김정은은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라 라는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강선에 있는 우라늄 농축 의심 시설과 기존 영변의 우라늄 농축 시설에 증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영변 내에서는 또한 새로운 우라늄 농축 시설을 건설하는 그러한 정황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핵물질 생산 능력이 확장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 북한이 생산할 수 있는 최대 핵무기 수를 추정했을 때는 약 120에서 150여 발 수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였고, 2030년에는 200여 발, 그 다음에 2040년에는 최대 400여 발까지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카이다 홈페이지에 정기 간행물인 안보전략 포커스에 제목은 최근 북한의 핵무기 생산 능력 변화 분석과 비핵화 고려 사항이라는 그런 보고서에 그런 근거나 분석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더불어서 올해 특이할 사항은 북한이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개했다는 점입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바로는 핵 동력, 전략, 유도탄 잠수함이고, 이러한 전력은 이격 능력을 갖추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대미 핵 억제력 강화를 주장을 그런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이러한 수단에 의해서 한국 내에서는 미국의 확장 억제 신뢰성 약화를 노리는 그런 의도를 함께 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이 3월에 공개했을 때는 외형 위주로 공개했습니다. 따라서 주요 체계나 장비는 아직 완성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특히 안전 조치나 소형 원자로의 개발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북한이 이렇게 부족한 기술력을 메꾸기 위해 러시아에게 그런 원자력 잠수함에 탑재가 되는 소형 원자로의 기술에 대한 혹은 자재에 대한 요청을
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그 소형 원자로인 KPM 시리즈에 대해서 좀 기술적인 요청을 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아울러서 앞서 정경주 박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북한의 그런 핵전략 변화 속에서 핵무력과 상용 무력의 병진 노선, 즉 우리가 최근에 이제 한미 간의 그런 NCG 협력 중에 나온 대표적인 개념인 핵 재래식 통합 관련해서 북한판 핵 재래식 통합, 즉 CNI를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미의 재래식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조치로서 판단이 됐고, 그 양상은 핵과 재래식 미사일을 동시에 사용하거나 혹은 핵무기와 장사정포, 방사포와 같은 재래식 포범과 결합을 해서 전쟁을 수행하려는 그런 의도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러한 도전 요인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과연 전략적 억제 체계를 어떻게 구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전략적 도전 요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이런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더불어 중국의 그런 유사시의 한반도 개입 가능성이 상존이 되는 거, 그 다음에 A2AD 전략을 강화하는 그런 추세, 아울러서 북러 군사협력 심화에 따른 그런 러시아의 개입 가능성도 현재 우리의 제약 요인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작년에 전략사령부를 창설하였는데 통상 전략사령부는 핵무기에 기반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재래식 무기에 기반할 수밖에 없는, 즉 핵개발이 제한이 되는 한국의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전략적 억제를 구성해야 되는지 도전 요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확장 억제 기반에서 동맹의 억제를 그런 그 억제의 핵심 축으로 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난 2년간 확장 억제 분야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NCG를 통해서 이런 확장 억제 제도화를 달성하였고, 특히 NCG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하면서 이런 NCG의 운영, 목표, 기능, 임무 등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여러 회의를 거치면서 CNI 개념을 공식화하였고, 정보 공유나 공동기획 분야에서 여러 이런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점은 한미 간의 미국의 핵무기에 대한 정치적 통제에 대한 내용을 담은 최초의 문서인 한미 공동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채택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런 성과와 더불어서 현재 도전 요인도 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그 NCG 성과가 바이든 정부 때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정책적 집중도가 약화될 경우에는 NCG가 외형적 유지에 그칠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북미 대화 등의 차원에서 확장 억제 협력 약화 가능성도 저희의 우려 사항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대내외 도전 요인과 더불어서 우리의 그런 전략적 억제 개념 구상하는 데 있어서의 불명확성이나 그러한 또 다른 도전 요인은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엇을 억제할 것인가, 그 억제 대상에 대한 불명확성입니다. 통상 우리는 전략적 억제를 전략적 공격에 대한 억제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대상과 행위의 범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상적이거나 포괄적인 정의는 위협 인식 및 대응 범위를 모호하게 돼서 혼선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억제 그 선언 정책에 보면은 핵 사용 시 정권 종말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러한 그 억제 정책은 결과 대응형 억제이기 때문에 사전 차단보다는 사후 대응에 중점을 둔 억제 인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도적 미비입니다. 저희가 억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주체가 누구냐, 컨트롤 타입과 NSC냐, 군사당국이냐 혹은 범부처냐, 그리고 이러한 억제 체계를 작동하는 데 있어서 지침부터 정책의 수립, 그 다음에 수행까지 수직적 통제 체계가 잘 작동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를 위해서 부처 간의 역할이 잘 정립되어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분야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고려 요소를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무엇을 억제할 것인가, 두 번째는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 세 번째는 어떤 시스템으로 억제할 것인가입니다. 먼저 무엇을 억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행위의 대상보다는 행위 자체가 중심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그 정책적 명령성을 위해서더라도 그런 행위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핵공격, 생화학 공격, 대규모 재래식 도발, 대규모 사이버전, 우주전과 같이 그 행위를 세분화해야 되고, 이러한 행위가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 심각성이나 확전 위험성, 회복성, 이러한 복합성 등을 고려한 그런 영향성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가 현재는 북한의 그런 핵위협에 초점이 맞춰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도전 여인을 고려해서 중국, 러시아의 잠재적 위협도 포함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억제 대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런 고려 요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 우리가 통상 전략적 억제를 구상할 때 군사력 중심으로 그 구조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적 구조에서 벗어나서 국가의 전 영역을 포괄하는 전 영역 억제 구조로 확장될 필요가 있겠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 단독에서도 다임과 그러한 경제, 법 집행 요소를 모두 아우르는 어떤 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고, 한미 연합 측면에서도 이 다임 요소를 아우르는 구성 체계를 이렇게 형성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M과 관련해서는 우리 NA, 그 국가 정상 간의 회의와 그 하위의 SCM, 그 다음에 MCM, 그 다음에 NSC, 이러한 협의체가 잘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다이필 요소에 대해서는 협의체계가 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구조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제도적, 조직적 기반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된다. 그래서 민관군 정부 부처를 통합하는 전략적 억제위원회를 NSC 산하에 둘 필요가 있고, 이러한 전략적 억제위원회가 전략적 억제의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통합방위법이나 대통령령, NSC 운영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체계 위에서 우리 전략적 억제를 위한 수단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토마스 셸링, 억제 전문가인 토마스 셸링은 억제가 작동하려면 전력의 수적 균형이 아니라, 즉 핵무기가 10발이 있으면 꼭 핵무기가 10발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적이 선제 공격을 감행하더라도 상대의 보복 능력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는 확신이 존재할 때 억제가 작동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을 한반도에 적용을 하면은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북한의 핵 및 재래식 선제 공격을 받더라도 우리가 대규모 2차 타격이 가능한 전력을 구축해야 돼요. 물론 재래식 타격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제 공격이 오히려 북한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된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실수나 오판에 따른 확정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의 위기 관리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지상, 해상, 공중의 재래식 전력 체계를 확장을 해야 되고, 그 핵심이 고위력 현무 미사일이나 우리가 최근 발표한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생존성 높은 의사결정 체계가 작동할 수 있는 인프라도 역시 구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재래식 수단이 과연 억제력으로 작동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작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기 위력의 비선형성 효과 때문입니다. 즉 1000배의 위력이 있더라도 피해 반경은 10배 혹은 그 피해 면적은 100배의 그런 비선형성, 꼭 비례하지 않고 비선형성으로 이렇게 대응이 된다라는 것이고, 또한 피해의 포화 현상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표적이든 유한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 도시를 초토화하고자 할 때 아무리 위력을 늘리더라도 도시가 이미 초토화됐으면은 더 이상 위력이 큰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즉
어떠한 표적의 효과 중심으로 우리가 설정을 했을 때 파괴의 임계치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 재래식 무기에 적용했을 때는 여러 발의 고위력 재래식 무기를 할당하는 것이 전략적 억제로서 작동을 할 수 있다라는 함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재래식 그러한 이제 전략적 억제가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핵무기를 사용하는 데 비해서 그러한 이제 정치적 문턱이나 외교적 파급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또한 핵전 전환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고 정교한 신호 발신과 단계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즉 과거 이제 냉전기 때 미국이 가졌던 유연 반응 전략과 같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물론 이러한 재래식 억제 체계만 유지할 경우에는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래식 무기는 핵무기가 제공하는 정치적 군사적 충격력과 동일한 수준의 최후의 수단의 위력을 재현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북한과 같이 체제 생존을 걸고 대응할 경우에는 재래식 수단만으로 핵 사용을 억제 또는 체조 결정을 좌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재래식과 핵 억제를 동시에 병행을 해야 되고, 다만 재래식 비중을 점차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한국판 유연 반응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반 위에서 우리의 의사결정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정확하고 일관된 상황 인식과 신속한 결단 능력이 필요하며 억제 수단의 통합적 운영, 또한 정치 외교적 신호의 일관성을 조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집권적 기획과 분권적 시행 체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여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전략 수준의 그런 정치적 통제로부터 정책 수준의 그런 실행 방안 기획, 그 다음에 분권적 시행까지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국가 지침, 즉 정치적 통제의 핵심이 되는 국가 지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여러 차례 위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국가 지침이 있었는지, 혹은 그 국가 지침이 만약에 있었다면 어떠한 수준에서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정리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략적 억제 정의의 그런 필요성, 그 다음에 우리 목표 설정이라든가 구조 측면에서는 전략적 억제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한 재래식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적 억제력을 발전시켜야 되고, 그 핵심 운영은 전략사가 돼야 되며, 그러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전략사에 대한 정치적 통제가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 예산 등과 같은 또한 법령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과거 여러 국가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잘못된 의사결정이나 또는 컨트롤 타워 부재로 인한 여러 번의 혼선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전략적 위기 상황에서 재현될 경우에는 대응 실패를 넘어서 국가 존립 차원의 위기로 확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평시부터 위기 대응 조직과 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관련 법령, 지침 매뉴얼을 사전에 정비하고 역할과 절차를 명확히 구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구조 위에서 국가 리더십이 실제 상황을 가정한 연습 훈련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되며, 이를 통해서 전략적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국가 대응 역량과 의사결정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경주 박사님께서는 8차 당대회 이후에 북한의 군사력 변화하고 9차 당대회 이후에 전개될 북한의 군사력 변화를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이상규 박사님께서는 북한의 핵 위협을 격발하시고 또 이제 대한민국이 재래식 전력을 가지고 있지만 전략적 억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들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사회자의 권한으로 두 분께 나중에 답변하실 수 있도록 질문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러니까 정경주 박사님의 그 설명을 듣다 보면은 북한이 핵 능력도 조만간에 완성할 것이고 재래식 역량도 러브전을 통해서 현대전을 학습하고 또 여러 가지 러브 군사협력을 통해서 제반 역량도 갖춰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그렇다면은 북한군은 사실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역량을 갖춰 나갈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북한군이 가진 그런 강점, 앞으로의 어떤 그런 장점 말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북한군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취약점, 그 단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면은 규정된 접근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이상규 박사님께는 예, 여러 가지 이제 전략적 억제를 위해서는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북한이 거의 뭐 300~400기까지 과연 핵무기를 그렇게 증강할 것인가는 뭐 북한의 어떤 경제력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제반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적화를 이루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앞으로 향후 10년 내에 북한이 그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가장 가능성 높은 위협 시나리오는 무엇이 될 것인지 그래야지만 저희가 사실은 아까 행위 중심의 억제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김정은의 어떤 행동을 우리가 대한민국이 억제하는데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그런 어떤 답을 얻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지정 토론자 분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각 8분씩의 토론을 요청드리고요. 먼저 홍민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경주 박사님의 이 오늘 발표는 매우 중요한 발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올해가 이제 북한이 추진했던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가 되는 해고, 그리고 사실상 지금까지 공개한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발표한 최근에 어떤 글들을 제가 보지는 많이 못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일단 정리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보여지고, 또 내용적으로 상당히 탁월합니다. 여러 가지 북한의 전략적 변화도 읽고 또 한편에서 거기에서 갖는 발전 소요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아주 정밀하게 분석을 해주셔서 사실 저는 여기에 특별한 내용적 이견을 갖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상당히 꼭 배울 수 있는 그런 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좀 같이 고민했으면 하는 부분, 추가적으로 향후에 우리 연구를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좀 더 고민됐으면 좋은지 몇 가지 차원에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경주 박사님이 8차 대회죠. 장대회 8차 당대회 이후에 변화된 북한의 군사력, 그러니까 2025년 현재 북한 군사력을 아주 잘 15페이지죠. 잘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여기에 이 분석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미국에 대한 제2격 위협, 그 다음에 제한 핵전 수행 역량을 제고한다. 그 차원에서 재래식 현대화를 포함하는 핵무기 고도화, 이 두 축이 어떻게 가동되고 있는지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그림으로 표현해 주셔서 매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근데 다만 좀 이런 질문도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떤 거냐,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 이 배경과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풍부하게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러고 있다는 현상적 이외에 이것이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배경, 이유, 또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북한의 어떤 쇼잉이 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해가 일단 전반에 좀 분석이 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북한이 하고 나아갈 부분 내지는 지금 하고 있는 의도성들을 좀 더 명쾌하게 한번 이해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그냥 북한이 단독적인 어떤 개념으로 이런 구상들을 하고 또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가, 아니면 좀 더 추세적인 것들과 연동이 되느냐,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추세적으로 연동돼 있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인태
동북아 이 전반에 걸쳐서 펼쳐지고 있는 추세라는 거는 장거리 정밀 타격 무기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무기로 체계로 등장을 해 있고, 또 이중용도의 핵탄두와 재래식탄두가 다 가능한 이중용도가 상당히 중요한 또 무기들로 실전화되고 있고 투사되고 있죠. 또 최근에 이제 미국을 비롯해 다영역 작전 같은 것들이 아주 일반적으로 이제 작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북한이 이런 전반적으로 인태와 동북아 전반에 걸쳐서 흐르고 있는 이런 추세의 모방, 편승 내지는 자신들이 어떤 대응,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제 북한만 단독으로 본다면은 상당히 뭔가 그냥 변화가 북한 자체의 어떤 변화라는 것으로 현상화될 수 있지만, 좀 더 이런 추세적으로 본다면은 북한이 이런 최근에 동북아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런 전력 투사나 여러 가지 변화들을 상당 부분 의식을 하고 자신들도 그 능력을 갖고 싶거나 또는 그것을 상당히 취약하게 생각해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쇼잉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경적인 측면에서 왜 그러냐라는 부분들이 조금 더 두텁게 우리가 좀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분 발표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향후 이제 앞으로 굉장히 이제 지속적으로 연구될 아마 주제가 될 것 같아요. 핵과 재래식이 어떻게 연계되느냐, 이 부분인데, 이게 이제 향후 북한이 지금 뭐 내년에 이제 당대회를 통해서 아마 공개할 새로운 국방력 발전 어떤 계획이 있다면은 그것은 아마 이제 핵 재래식 연계를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방식으로 구현할지에 대한 아마 계획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이제 그런 시사 발언들이 나왔죠. 여기 정경주 박사님도 잘 포착해서 그 내용을 실어주셨는데, 핵과 상용 무력, 소위 이제 핵과 재래식 무기를 병진하겠다는 병진 정책에 대한 언급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소위 이제 북한판 CNI랄까요? 이런 것들이 어떤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지, 지금까지 5년 동안 추진했던 그 연계성이 있다라면 그 연계성은 어떤 것이었고, 향후 그 연계성들은 어떤 방식으로 구현될지에 대한 조금 몇 가지 가능성과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냥 병렬적인 것인지, 그러니까 이런 핵과 재래식이 그냥 병렬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미인지, 조금 더 단계성을 두고서 그 병렬성들이 일종의 아주 구체적인 연계성으로 진화해가는 도식을 갖고 있는 것인지, 또 궁극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추진한다면 궁극적으로 어떤 연계성을 궁극적 목적점으로 삼고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제 좀 시나리오 내지는 뭐 하나의 일종의 그 가상으로 한번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 근데 이게 이제 물론 이제 북한이 정말 이런 정교하고 좀 더 단계적인 어떤 구상을 정말 가지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으로 본다면 핵재래식 연계는 향후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고, 아마 북한이 여기에 대한 상당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금 더 세부적인 어떤 북한의 어떤 향후의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예측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유사한 사례들을 조금 발굴하고 거기에 대한 분석들을 같이 좀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뭐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이 지금 핵 재래식을 연계하는 이 구도가 가령 뭐 러시아가 해오는 어떤 핵 전략, 소위 말해서 핵과 재래식을 어떤 방식으로 연계시키고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러시아의 어떤 군사 전력 전반에 걸쳐서 투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비교 사례를 갖고 좀 고민하면 좋을 것 같다. 특히 이제 러시아의 어떤 이런 핵과 재래식을 연계하는 부분은 단순히 핵이 억제라는 수단이 아니라 소위 이제 제한적인 뭐 국지전, 제한적인 전면, 그러니까 그 재래식 전면전, 핵 제한 핵전, 전면적인 핵전, 모든 곳의 상황에 사실 핵을 투영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루어지는 체계라는 점에서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가 서방이 생각하는 그런 핵과 관련된 사용의 개념과는 굉장히 다른 방식의 발상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사 사례에 대한 좀 같은 비교를 좀 해본다면은 상당히 유의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연속선상에서 기존에 이제 북한에 대한 핵 전략에 대한 일종의 모델링, 여기에 대해 새롭게 좀 우리가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약간 핵을 보유하고 그것을 통해서 억제라는 개념으로 굉장히 전통적 담론을 가져와서 모델을 가져와서 주로 얘기를 해왔는데
이제 그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소위 이제 억제라는 것과 강압이라는 것과 그리고 실제 그것을 전쟁 수행과 연결을 시키는 이제 연계성도 이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런 지역 핵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이걸 연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좀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한편에서는 북한의 어떤 이런 행태를 조금 더 새로운 방식으로 핵전략 차원에서 모델링하고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제 이게 중국이 A2AD, 그다음에 러시아의 A2AD, 그다음에 북한판의 A2AD, 그리고 이것이 한미나 한미일 또는 미국이 투사하는 것들과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지역적으로 맞물리냐는 지정학적 구조와도 굉장히 같이 연동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봐서 핵전략 모델을 새롭게 하나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굉장히 이제 탁월한 그 또 분석이 있으셨어요. 뭐냐면 정경주 박사님이 북중러 이란이 일종의 권위주의적 연대를 통해서 하나의 어떤 국방 공업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전 나름대로 이제 그 개연성의 측면이나 실제 움직임이라든 여러 측면에서 굉장히 이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이 부분도 조금 이제 여러 가지 한번 우리 향후에 고민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토폴로지라고 하죠. 약간 위상이랄까요? 이런 이들만의 어떤 국방 생태계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 국방 생태계가 있다면은 그 안에서 각국이 갖고 있는 어떤 위계가 어떻게 돼 있을까? 그리고 어떤 방식의 연계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우리가 연구를 좀 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 이걸 오늘 정경주 박사님이 어떤 이런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자극받을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방위산업 중심의 중공업 발전 전략 이 부분도 언급해 주셔서 이것도 상당히 뭔가 좀 통찰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시사점을 주는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과연 이런 사례가 있나라는 좀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도 개혁개방 이후에 경제적 동력을 가지고 그런 어떤 방위산업이라든가 이런 육성이 적극화된 부분들이 있고 러시아 역시도 뭐 자원이나 에너지를 팔아서 가능한 경제적 동력이 있고 한데 북한이 과연 이런 방위산업 중심의 중공업을 육성하는 발전 전략을 가기 위해서는 그에 기반한 산업적 또 경제적인 어떤 능력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자체적인 독자성을 갖고서 과연 이런 모델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이후에 좀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상규 박사님과 관련돼서는 사실 이제 이후에 이찬성 박사님이 더 자세한 토론해 주시겠는데요.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사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굉장히 많은 이제 연구자들이 좀 같이 고민을 하면서 향후 좀 구체화시켜야 되는 내용이라고 보긴 하는데 단 한 가지 이런 좀 의문점 두 가지가 하나 들었습니다. 뭐냐면 한국형 전략적 억제라는 것이 한국 단독의 억제와 한미 연합의 그러니까 소위 이제 미국의 확장 억제를 결합하는 그 구도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 이제 기존의 미국의 확장 억제와 우리 재래식 전력의 어떤 결합을 뭐 의미하는 측면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일체성이 강화된다. 그러니까 단독의 억제와 그다음 한미의 억제, 특히 이제 미국의 확장 억제가 결합되는 이런 구도란 자체가 과연 이제 일체화될 때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측면,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측면이 어느 정도 확보될 수가 있는가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미국이 이미 투사하고 있거나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전략적 그 스케일과 거기에 내러티브가 있는데 그 안에 우리는 과연 독자적인 어떤 전략적 자율성을 갖는 내러티브가 있을까? 과연 이렇게 된다면 그런 공간은 과연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의문이 들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한국형 확장 억제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위해서 전제돼야 될 사전에 있어야 될 조건이 있다고 보는데 그게 뭐냐면 전략적 안정성에 대한 개념이 성립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한국이 지금까지 외교안보 전략이라고 하는 건 사실 전략적 안정성에 대한 세밀한 어떤 전략적 구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북핵 문제 해결, 그다음 남북관계 개선, 한미동맹 강화, 강군 육성, 뭐 국제협력 이런 테마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뭐가 전략적으로 취약한지에 대한 전략적 취약성들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이것이 단순히 군사 안보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까지 포함하는 그런 전략적 안정성 개념, 전략적 취약성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략적 스케일을 어디까지 참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전략적인 내러티브는 어떻게 구사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전략적 내러티브는 우리에게 안정성은 뭔지, 그 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러티브가 구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미국이나 여기는 워낙 이런 오랜 동안 이 개념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 자신의 내러티브가 가지고 있고 스케일도 가지고 있고 중국, 러시아도 역시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가 과연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걸 먼저 던져봐야 되고, 그 안에서 한국형 전략적 억제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가 이쪽에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전체적인 그림이 좀 그런 방식으로 한번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찬송 박사님. 안녕하세요, 이찬송입니다. 많이 부족한 저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두 분 훌륭한 발표 해주셨고, 저는 근데 주로 존경하는 이상규 박사님 글 중심으로 토론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주 좀 조악한 그림 하나를 그려왔는데, 그림 그리는 건 좋아하는데 그림은 잘 못 그려요. 근데 요 전 거 하나 보여주시면, 이제 수평 쪽이 우리 방어 전략. 예전에는 그 군사력 사용 쪽의 방어 전략에 맞춰져 있었는데, 지금은 억제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방어 전략이 어렵죠. 그래서 employment strategy하고 deterrent strategy를 이렇게 좀 구분하고 그게 좀 겹쳐지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시 억제라고 해서 미국 분들이 제일 지금 관심 있어 하는 건데, 그 전에는 이제 당연히 그 위기 관리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군사적인 측면 또 비군사적인 측면이 있을 텐데, 그 왼쪽에 이제 nuclear, non-nuclear 보실 때 non-nuclear이 또 non-military하고 약간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버도 있고 비정규 있고 정보전까지도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핵 억제 전략을 할 때는 또 핵 사용 억제 또 고려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참 고려할 게 많습니다. 우리는 현물을 갖고 있는데 이 현물을 억제 용도로도 써야 되고 실제 전시 상황에서 진짜 써야 되는데 그런 고민들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저겁니다. KSD. 우리 이상규 박사님께서 해주신 게 Korean Strategic Deterrence. 그래서 저거를 한번 다 해보겠다. 물론 이제 N 요소는 미국한테서 와야 되죠. 근데 다인필이라도 우리가 구성을 해가지고 억제력을 한번 높여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인데, 그러니까 기존의 확장 억제, 맞춤형 억제, 교차 영역 억제, 뭐 통합 억제, 이 개념들이 다 핵무기 중심의 어떤 핵무기를 갖고 있는 국가들 중심에서 나온 억제 전략이었고, 우리 비핵 보유국 관점에서 좀 주체적으로 한번 억제 체제를 한번 구성해 보자.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박철균 장군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올해 같이 한번 연구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저희들은 그래서 이제 그 한국형 전략 억제를 이렇게 정의를 내렸죠. 비핵 보유국인 한국이 정치적인 의지를 중심으로 제 분야의 능력과 활용할 수 있는 동맹 및 우방국의 능력을 통합적, 능동적, 주체적으로 운영하여 핵 능력을 갖춘 북한의 전략무기 사용과 위협, 그리고 그 의지를 제어하는 것.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예. 근데 사실 이거 KSD를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도 이미 한국형 억제 체제가 있었어요. 굉장히 독특한 모델. 그러니까 뭐 삼축 체제도 그렇고 전략사를 창설하고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NCG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우리는 이미 우리만의 독특한 모델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이제 다인필까지 넣으려고 하는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도 제한된 자원 가운데서 창의력을 발휘해서 어떻게든 억제력을 높이려고 하는 노력이잖아요. 그래서 참 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저도 연구에 있어서 이런 방향에 좀 기여를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다인필을 우리가 좀 먼저 보면은 저게 왜 중요하냐? 북중러는 뭐 이미 회색지대 하이브리드 전술 다 쓰고 있고, 뭐 미국,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뭐 다 전부 다 다영역 다층적 방어 전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추세이고, 가령 뭐 대만 같은 경우도 그 Whole of Society Strategy, 전 사회적 방어 전략으로 2025년 국방 전략에 냈죠. 대만은 그 조직까지도 갖췄어요.
Whole of Society Defense Resilience Committee 만들어졌고 All Out Defense Mobilization Agency까지. 그래서 이제 우리 연구는 이제 조직을 지금 많이 지금 강조하고 의사결정 구조를 많이 보고 있는데 호주도 2024년에 Whole of Nation Approach, Whole of Government Approach. 그러니까 군사력만으로는 더 이상 현재 위협을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국가들도 이런 추세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위기나 또는 전쟁 발발 직후에 이제 어떤 식으로 돌아가야 되냐. 전략적인 대화를 시작해야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Adversarial Strategic Communications, 적하고의 이제 대화가 참 하고 싶지 않은 대화가 시작이 될 텐데 그때 이제 통일부, 국정원, 국방부에서는 모두 관여를 해서 시그널을 보내고 받고 해야 되고 또 물론 이런 끔찍한 바게이닝 스페이스에 아예 안 들어오는 게 좋지만요. 우리 외교부에서는 국제사회에 통일된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동맹 관리하고 특히 우리 이상규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중국하고 러시아한테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TTX에 한번 참여할 수 있었던 그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외교부 쪽에서는 지금 뭐 독도 상공에서 북한이 데몬스트레이션 샷 핵 터트리고 핵 기뢰로 공해해서 우리 함정이 됐을 때 지금 중국에 접근하는 건 아니라고 그냥 유엔만 소집하고 그런데 이제 계속 상황이 진행이 돼서 뭐 평택하고 전략사까지 이제 핵 공격을 받고 나니까 중국 쪽에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북한 쪽에 항공 금지 구역 설정해 줄 테니까 지금 디에스컬레이션 하죠. 근데 이제 제가 뭐 대통령께 보고는 하겠지만 지금 너무 늦은 것 같다고. 그러니까 외교부도 위기 초기 조기에 개입을 해야 되는 건지 위기가 더 전개돼서 언제 중국하고 러시아를 접촉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고 뭐 그렇다는 거죠. 또 제재랑 보상도 같이 가야 되고 뭐 평시억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 재정부 산업부도 다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시빌 디펜스 이번에 이스라엘 이란 사태에서도 봤듯이 홈프론트 커맨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대만 분들도 굉장히 자기들이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 게 위기가 발생하면 자기 시민들이 어디로 대피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다는 거예요. 작년에 이제 방재훈련에 처음으로 10만 명이 동원이 됐고 자연재해가 많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많아가지고 쉽게 그거를 조직하고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우리는 행안부가 필요하고 대국민 메시지 발송해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K 억제, 전략적 억제를 이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데 향후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제도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거 법령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법령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대통령으로 훈령으로 이제 좀 안보실 산하에서 조직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논의들을 지금 하고 있고 이제 3세션에서 우리 박정희 장군께서 좀 많이 언급을 해주실 텐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 디터런스 오퍼레이션 억제 작전이라고 하지요. 이거에 대한 연습을 해야 되고 서로 해야 되고 사실 이 억제하고 이 인플로이먼트하고 또 다르거든요. 개념이 이스라엘 군이 항상 실수하는 게 오버슈팅. 우리 또 군에 계신 분들은 승리를 위해서 아주 디사이시브한 그런 전투를 벌이는데 억제를 위해서는 또 적당히 칠 만큼만 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우리 정보부가 그걸 어세스먼트를 잘 해줘야 되고 지금 억제가 유지가 되는지 흔들리고 있는지 에스컬레이션을 올려야 되는지 내려야 되는지 그리고 이걸 뭐 그래서 그런 어떤 연습들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래 부처 간의 어떤 목표의식,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세 번째는 미국과의 전략적인 조율. 이 미국이 우리는 그 삼축 체계 진행할 때도 그랬고 전략사 창설할 때도 그랬고 NCG 모두 우리 한국적 이니셔티브였는데 미국에서 이제 의심하시는 분들 이게 threshold strategy다. 한국은 핵만 빼고 다 갖춰놓고 나중에 핵무장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우려를 주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 아주 그 중요한 다이얼로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전시작전권이 환수 전환된 이후에 그러면 KSD는 어떤 식으로 돼야 되는지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상규 박사님 너무 통찰력 있고 좋은 발표해 주셨고 아주 논리적이고요. 가장 흥미로웠던 내용은 KMPR에 대한 건데 재래식 타격 삼축 체제. 그러니까 삼축 체제 안에 또 KMPR에서 삼축 체제 구성한다고 하는 그게 너무 독특했고 피해 효과가 비선연성이라는 거 참 우리가 주목할 만한 그런 점이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두 가지만
좀 그래도 질문을 드리면 다 같이 한번 토론했으면 싶은 사항이 뭐 한 가지는 한쪽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우리 현무 같은 거는 킬체인에 들어가지 KMPR에 들어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는 이제 북한한테 너네가 핵을 써도 우리는 재래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줘서 혹시 억제력을 약화시킬 수 있지는 않을까? 뭐 그런 우려가 하나 있고, 이제 분권적으로 시행하자. 그것도 조금은 오히려 더 우리가 유기적으로 통합해서 그 억제 작전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좀 고민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한 6분의 시간이 있는데 일단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플로어에 한 분만 모시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 연합뉴스TV의 박수주 기자라고 하고요. 이상규 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북한의 현재 핵무기 보유량이랑 향후 보유 추정치가 미 의회 조사국이나 이제 다른 연구기관들의 추정치보다 최대 3배 많은데 차이가 나는 이유를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북한 핵추진 잠수함 탑재위에서 그 소형 원자로 개발에 한 10년 이상 소요가 될 거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지금 전망이라면 30년대 후반을 목표로 하는 우리 핵추진 잠수함 배치 그 시기와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겹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그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좀 봐야겠지만 러시아 지원으로 개발 기간이 단축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고 만약 기간이 단축이 될 경우 미 의회 동의 등 미국의 내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우리의 핵 추진 잠수함 추진 논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두 분께 3분씩 드리겠습니다. 능력이 탁월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심지어 센터장님까지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는데 센터장님께서 이제 질문해 주신 부분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취약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그 발표를 생략했던 이제 주요 무기별 추가 발전 소요에 이제 각 그 무기별로 어떠한 부분들이 취약한지는 잘 적어 놓으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이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북한이 갖추고 있는 뭐 핵무기 일지, 재래식 무기 일지를 다 포함해서 이것들을 운용할 수 있는 부대와 그리고 지휘 체계를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해군 같은 경우 지금 구축함을 건조하였는데 이 구축함을 운용하고 구축함을 평소에 들어가 본 해군이 얼마나 존재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같이 수반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공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군과 관련해서 지금 뭐 전략 무인기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들은 시험 비행조차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무기 체계들을 갖추고는 있지만 이것을 실제로 운용할 수 있는 병력, 군사력을 갖추고 있지는 못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홍민 박사님께서 이제 많은 정말 중요한 그 고민거리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북한이 이제 핵무기뿐 아니라 재래식 무기도 같이 개발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 역시도 이제 이거에 대한 답을 내기 위한 고민들을 했었는데 추정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제 제가 15쪽에 북한이 러북 협력을 통해서 알게 된 이제 무형 전력과 관련된 부분에 핵무기의 이중적 효용에 대한 이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무기가 억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효용성이 좋지만 이제 이 핵무기가 실제로 전장에서 사용될 가능성, 이 사용을 불살할 수 있는 의지를 북한조차도 갖기가 어렵다라고 이제 러우 전쟁을 통해서 저는 깨달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우 전쟁에서 러시아가 그렇게 많은 핵무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서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러북 협력을 통해서 얻은 교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추가적으로 아까 홍민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추세와도 연동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북아 지역은 핵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가 핵을 먼저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핵을 사용하는 그 임계점을 지나기보다는 이제 재래식 무기들을 통해서 상호간에
그 회색지대 전술이나 아니면 그것을 넘어선 재래식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 하에서 이제 북한은 핵 이외에 재래식 무기를 통해서의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고, 추가적으로 한반도에서의 확전에 대한 우려는 지금까지도 많이 얘기해 왔지만, 최근에 지역에서의 분쟁이 한반도의 불똥이 될 위험에 대해서도 언급을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확전 위험이 지역 내에서 한반도로 옮겨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핵 사용을 섣불리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실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재래식 억제를 위한 무기 체계들을 같이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 전략에 대한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에 되게 공감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북한이 핵과 재래식 무기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핵을 실제로 사용할 가능성을 이 전략 안에서 어떻게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이 추가적으로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내부 학계에 사실 쉐인 스미스의 월 파이팅 스트래티지가 많이 소개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데, 이분이 얘기하신 것이 그래도 몇 년 전이기는 하지만 북한의 핵 사용 가능성을 포함해서 전략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논의가 좀 더 이제 발전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북한이 핵과 재래식을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와 관련된 가능성과 시나리오는 이 연구에서 조금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핵 위협 하에서 이제 재래식 분쟁 혹은 국지 도발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들일 것 같습니다. 제한 핵전과 같은 경우는 주한미군 철수를 강요하면서 이제 핵 위협 하에 재래식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형태의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나머지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먼저 핵무기 보유 수량 추정에 관련해서 저희가 북한 핵시설을 또 오랫동안 관측하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억제나 대응의 불확실성, 더 나아가 비핵화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좀 보수적으로 평가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당연히 이제 러시아가 만약에 북한의 어떤 그 원자력 추진 감소함 관련해서 기술이나 어떤 자재를 제공한다면은 그런 개발 기간의 단축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거에 대비해서 우리도 좀 그런 핵 추진 잠수함의 도입을 좀 그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가장 큰 어들이 비확산 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 조치라든가 IAEA 사찰 문제를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그런 옵션들을 제시하고, 외교 국방에 또 일치된 메시지가 더욱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홍민 박사님 질문하신 전략적 자율성과 관련해서는 저는 전략사령부에 대한 우리의 정치적 통제가 강화될수록, 예를 들어서 연합작전계획에 이러한 전략사령부의 자산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정치적 통제가 강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상위 통제기구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것이고, 끝으로 센터장이 질문하신 이제 그 북한의 그 가능성 높은 위협 시나리오와 관련해서는 저는 재래식 전쟁 수행을 위한 핵 사용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기본적으로 재래식 그 전력이 열세하기 때문에 그러한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 반드시 핵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저는 러시아하고 다르다. 러시아는 재래식 우세 상황에서 핵을 레버리지로 사용하지만 북한은 재래식 자체가 열세하기 때문에 이걸 사용할 유인이 훨씬 더 큰데, 그 유인은 우리의 그러한 이제 디커플링 상황, 그러니까 북한한테 유리한 여건이 조성이 될 때 이러한 시나리오가 실행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미 동맹의 그런 방위 태세 강화라든가 확장 억제의 강화가 더욱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뭐 위협이라는 것도 계속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억제는 어느 하나의 무기 체계나 또 어느 제도를 갖췄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다이내믹한 프로세스의 연속이라고 저는 항상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끊임없이 사실은 위협이 존재하는 한은 억제 행동은, 억제 노력은 계속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세션 제가 3분을 초과했는데 모든 그 원망은 저한테 돌려주시고요. 예, 잠깐 휴식했다가 또 두 번째 세션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